예, 빚이 16억 상당히 넘기 때문에 과연 이자는 얼마일지도 오늘 조간신문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과연 이자가 얼마일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연봉의 절반을 이자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총 채무 13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리 4%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통상적인 금리를 적용했을 때 연 이자가 5,500만 원. 그러니까 월 이자는 450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에 내가 벌어들이는 연봉의 절반은 이번에 발생한 대출 빚 갚는 데 나간다는 거고 한 달 월급의 절반이 은행 빚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김배은 박사님, 저희들 같은 이 서민들은 저런 은행 이자를 사실 무서워서 감당 못하죠. 이자만 한 500만 원 정도를 매달 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에 수천만 원을 내고 조금 한 2년 정도 되면 수억이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건물을 샀을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융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부동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결국은 돈을 얻게 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전형적인 재개발에 대한 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전에 김희정 장관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는 지금 상황의 여러 가지 이점들을 활용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저 건물에 투자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4억 8천이라고 하는 본인 전세금이 있는데 만약에 이 4억 8천을 청와대에서 관사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럼 서울 어딘가에서 집을 전세를 마련하든 월세를 마련하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돈을 세이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같이 막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청와대 가서 24시간 365일 대통령과 함께 일하라고 관사를 내어주는 것까지는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용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본인에 대한 이득을 특혜를 바탕으로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특히나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고 작년도에 9.13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전전긍긍 부동산 값을 잡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심지어 여기에 대한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국토부 장관과 함께 어떻게든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9.13 대책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인 8월 달에 이런 엄청난 비용들을 막대한 빚을 내서 청와대의 대변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할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그동안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김의겸 대변인의 과거 행적과도 전혀 이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본인의 해명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3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가 노후 대책용으로 건물 산 것이다. 여기 살면서 상가에 세도 놓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 해명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정말 김의겸 대변인이 여기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라 상가에 세도 놓고 2층에서 뭐 본인이 거주하면서 빌딩 건물도 관리하고 그렇게 돼야만 이 해명이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부인이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인의 급여와 또 본인의 급여와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저 정도 투자해서 나중에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으로서 당시 특히 작년 7월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런 식의 행동은 오해를 부르기에 좀 충분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자나 또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공. 현실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리고 나면은 안정적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혹은 저 나이에 직업을 새로 가지기 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는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를 많이 고민했었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위법한 행위는 사실 없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도덕적인 잣대를 따져보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한 투자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종류의 그런 투자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것도 없다고 보여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위화감을 좀 조성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기자 시절에 썼던 예리한 기사의 한 대목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대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였을 시절에 썼던 칼럼 내용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때의 공궁이란 상대적 박탈감에 가까울 것이다.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으로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2011년 3월 16일에 쓴 칼럼인데 서 소장님, 이 칼럼의 이 날카로운 문장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냐. 이적하고 김동률의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가 갑자기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청문회 때 나는 진화했다라고 말했던 모 후보의 말도 떠오르는데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자 자체가 사실은 월세에 있으신 분이 월세로서 내기 때문에 본인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철저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기사가 이 프리즘이라는 곳에서의 이분이 쓴 컬럼은 사실은 왜 아직도 박정희인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향수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 치유가 되려면 박정희보다 더 강하고 더 서민적인 길을 보여줄 때만이 박정희의 향수병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글을 썼던 것이거든요.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향수병을 다시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이 국가에, 이 정부에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젠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돼서 정말 씁쓸하고요.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를 오늘 하루 종일 듣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의 해명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 해명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